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990년대 이후 국제 결혼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학생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학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과 전남의 경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 수에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24%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4.37%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전라북도의 경우 3.19%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다문화 학생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2016년에 5,000명을 넘었고 현재에는 7,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2016년 7,000명 선에 근접했고 현재에는 다문화 학생 수 10,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정책도 다문화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 교사 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전라북도의 경우 잼버리 다문화과를 올해 9월 신설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분리시키는 교육에서 앞으로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그 다문화 학생들을 그 나라 본국의 문화도 인정하고 우리나라 문화도 같이 교육해서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교육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 가운데 중도 입국한 학생의 경우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학교 생활 적응 등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일선 학교의 다문화 가정 학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문화 학생의 빠른 정착을 비롯한 국내 학생과의 공존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의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학급이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중간놀이 시간, 학생들이 함께 기차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학급 학생은 31명, 이 가운데 4명은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수업도 함께, 놀이도 같이, 학생들에게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졸업생을 빼더라도 해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문화 학생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한국어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외국어 전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남에는 순천과 영암, 강진 등 3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어 학급 운영하는 방향이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언어교육 이전에 한국 문화 적응, 그다음에 학교 생활, 원만한 그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그리고 3번째가 한국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먼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의 외국 사례를 다루고 그 사례를 현지에서 온 학생이 직접 소개합니다. 또 다문화 가정 부모가 이를 교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문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교내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해 다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국내 학생들에게도 글로벌 인재로서 소양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어차피 가기 때문에 오히려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받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여 더 이상 다문화라는 용어가 어색한 사회. 이미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다문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학생 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학년 인구 감소로 폐교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대 70만 명을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최근 이 절반 수준인 35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전남은 2001년 2만 2천여 명이던 출생아 수가 2002년부터 감소되면서 지난해 1만 1천여 명까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북도 같은 기간 2만 2천여 명에서 1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 학생 수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2017년 22만 8천여 명이던 학생 수가 지난해 22만여 명으로 올해는 21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1만 5천여 명 감소한 겁니다. 전북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지난 2017년 24만 4천여 명이었지만 23만 6천 명에서 22만 6천 명까지 1만 8천여 명 줄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31개 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생략했고 신입생이 단 한 명인 곳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고흥 저맘초등학교 신안분교가 학생 수 감소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내년에는 완도 군해초등학교 불목분교와 신안 증도초 병풍도 분교, 여수 여안초 여안중 안도분교 등 3개 학교가 폐교 예정입니다. 전북은 내년까지 폐교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마다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실상 효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또 전염증이 없으니까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또 학교가 폐기가 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지금. 돌아오는 전남 돌아오는 학교 시골 먼저 하지만 그게 그것도 사실 소수 일부 학교 얘기지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는 발휘 못하더라고요. 호남 지역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교육청은 물론 정부 차원의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해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1년 또는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장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수억 원을 들여 맡긴 용역에 비해 내용은 부실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이날 자리에는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와 실과 소장들이 함께했습니다. 문제는 용역 보고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보고회 당시 군수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부군수 역시 예산 대비 내용이 부실하다며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3월부터 광주전남연구원에 장흥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은 10개월간 진행되며 비용만도 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발계획 용역 비용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선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3배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장흥의 지금 현재 현황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흥이 갖고 있는 지금 이제 뭐 장점, 단점, 극복해야 될 점, 그리고 장흥이 단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이게 플러스 연계 사업, 전체적인 맥락이니까 그것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그러죠. 하지만 용역 7개월째인 이번 보고회에서 실질적인 발전 계획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당시 현장에 있던 실과장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광주전남연구원 측은 시기적으로 결과물을 평가하기엔 이르단 입장입니다. 첫 용역 보고였던 만큼 그동안 모아온 정보 등을 보고하는 자리였고 10월 말에 예정된 보고회에서는 70% 이상의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치 계획에 대한 용역인 만큼 10개월이란 시간 역시 짧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2억 원의 큰 비용을 지불해 10년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장흥군. 남은 3개월 안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A형 간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환자가 증가했는데요.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한 피로감이나 식욕부진,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 A형 간염.
심할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전남에서도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A형 간염 발생 건수는 30건이었지만 올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현황은 목포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암 8건, 순천 12건, 여수 14건 등 모두 136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형 간염은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A형 간염은 오염된 물과 안전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거나 물을 끓여 마시고 개인위생 수칙으로 손 씻기를 생활하는 게 가장 큰 예방 수칙의 관건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올해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의 주요 원인으로 오염된 조개젓을 지목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확인된 A형 간염 26건에 대한 조사 결과 21건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개젓과 환자 검출 바이러스 유전자형 분석이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그리고 지자체에서 역학조사한 결과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은 오염된 조개젓이었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 A형 간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단해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B형 및 C형 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혈액응고 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은 모두 폐기된 상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안전관리를 위해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전남 서남권에서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다는 점을 내세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만호동에 전남혁신관이 들어섰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화신백화점으로 쓰였던 근대 건축물을 홍보부스로 활용한 겁니다. 철문이 굳게 닫혔던 옛 동아약국 건물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간판을 새로 정비한 약국 내부엔 목포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전시물이 설치됐습니다. 개항지면서도 또 여기가 이제 홈마치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 거리에 이곳에 이제 안철씨가 여기가 동아약국이 설립된 곳이고요. 개항부터 시작해서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가 그 포인트가 돼 있어요. 1897년 전국 4번째 개항장이었던 목포 원도심 일대. 지금도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서 올해 첫 혁신박람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홍보관으로 사용할 근대 건축물은 모두 20여 곳. 특히 붉은 벽돌로 지어진 양곡창고 2곳은 정부와 지방행정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목포 원도심에선 각종 세미나와 우수 사례 소개가 진행되고 관람객을 위한 마당극과 버스킹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목포시는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근대 건축물에 설치된 홍보 부스를 그대로 유지해 혁신 사례를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박람회는 기존의 박람회 틀을 깨는 새로운 모델의 박람회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스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 또 근대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8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기존 박람회의 틀을 벗어던지고 비어있는 근대 건축물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 혁신적인 발상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귀농 생활을 미리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흥의 문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귀농에 앞서 장목별 재배 교육부터 농촌 생활까지 미리 배워보는 학교인데요. 신청자가 조기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행복학교! 사랑해요! 귀농인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고흥 귀농기촌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 지역으로 귀농 계획을 가진 예비 귀농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집이나 논밭을 구하는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집까지 함께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올해 예비 귀농인 40명을 모집했는데 60명 넘게 지원하는 등 개교 전부터 인기를 모았습니다. 우리 귀농기촌 행복학교는 경쟁률이 엄청 셌는데 이 42명 당당하게 합격하신 우리 일기 교육생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한 번도 농촌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귀농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귀농학교는 귀농인의 삶을 미리 배워보고 다양한 농산일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귀농인의 어려움을 이해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자금이나 농가 주택 수리비, 영어 정착금 등 다양한 예산 지원도 더해집니다. 고흥 귀농기촌학교 1기 교육생은 귀농을 결정한 이후 걱정이 많았지만 장목별 재배 교육부터 농촌 생활까지 다루는 맞춤형 교육이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철저한 마음의 준비와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좀 각오가 생기고 너무 좀 안정적이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귀농기촌인에게 맞춤형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농업 경제 안정화와 인구 늘리기에 나선 고흥군. 전국의 예비 귀농인에게 길잡이 역할을 자처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380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9%에 올해 전남 지역 상반기 물가 상승률 0.6%, 2018년 가구당 월 평균 가계지출 인상률 0.3%를 합산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000원보다 3.8% 오르는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20.8% 많습니다. 해남군이 김 재고량 부담을 떨고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김양식장 면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김양식 시설은 8,241헥타르에 10만 7,483채 규모로 생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9,596헥타르, 12만 3,925채보다 1,300여 헥타르, 1,600여 채이 줄었습니다. 해남군은 헥타르당 시설량도 전년과 동일하게 13채를 부과해 과잉 생산과 밀식을 예방해 고품질 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남 고흥 녹동에서 장흥 수문을 잇는 연륙교 사업이 추진됩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연륙교 사업은 장흥군과 장흥은의회의 건의로 시작됐습니다. 장흥 수문과 등량도, 고흥 녹동을 잇는 10km 구간으로 국토교통부가 국도 77호선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 고흥 녹동과 등량도를 먼저 연결하고 2단계로 등량도와 장흥 수문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8천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흥에서 고흥 녹동 간 거리는 100km로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륙교가 완공되면 거리는 10km로 줄고 시간도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울돌목 거북배를 무상으로 인수해 새로운 코스 개발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운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최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울돌목 거북배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군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4억 원을 들여 건조한 울돌목 거북배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우수영 항과 진도 벽파항까지 왕복 15km 구간을 운항했지만 적자가 누적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해남군은 울돌목 거북배를 유람선으로 등록하고 코스도 지형에 맞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수영 항과 화원 목포 구등대, 이마도 인근 등의 코스를 개발하고 땅끝 등 다른 지역의 운항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운항 시간 외 결박지에는 선상 카페 등으로 활용하고 울돌목 거북배의 활성화를 위해 땅끝 해맞이 거북선 투어와 명량대첩 축제 해전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 상품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진도군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2곳이 선정돼 국비 4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진도군은 벌포와 갈두지구 2곳에 사업비 68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하수 처리장과 하수 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도읍 전두와 고군면 벽파, 의신면 도목지구 등 4곳도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치매를 관리하기 위해 치매 안심센터를 신축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 옆에 들어선 치매 안심센터는 19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치매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돼 치매를 예방하고 악화를 늦추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치매 환자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추정 환자 4,500여 명 가운데 3,000여 명을 등록하고 관리해 전국 최고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신안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수십조 원의 민간 투자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 등 공동으로 추진해 지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환경 파괴 우려 그리고 송전탄 문제 등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관련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신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이제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전남의 이제 미래를 밝혀줄 블루 이코노미 이제 6대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로서 이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전남의 인하로 이제 영광서부터 이제 뭐 신안, 해남, 진도, 안도 해안까지 대규모 이제 풍력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풍력 발전이라는 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리고 그 풍차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이제 생산하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전라남도에서 2012년, 13년도에 목포대학교의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신안의 대규모 해상 풍력 그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라북도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전라북도가 사업권을 다 갔었는데 전라북도 또한 그 어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극렬한 이제 반대 속에서 좌절됐다가 최근에 이제 전라남도에서 대통령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 전폭적인 지지 이런 것을 등에 업고 전남의 미래를 밝혀줄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로서 전남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남형 일자리와 좀 연계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 신안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그 2017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가 386기가와트라고 그러고요. 풍력 발전은 그보다 많은 514기가와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광 발전 설비가 5.83기가와트고 풍력 발전소는 1.14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경향과도 많이 좀 차이가 있고 풍력 발전이 굉장히 좀 적은 그런 편인데 현재 그 상업 풍력 설비로 제대로 지금 가동 중인 거는 탐라 해상 풍력하고 월장 해상 풍력 정도고 나머지는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 에너지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전력 에너지의 가장 손쉬운 그 개발 방법은 이걸 공급받는 방법은 사실은 원자력이거든요. 그게 가장 싸기도 하고 그러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저게 한번 사고가 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큰 위험한 것들이어서 당장의 편리성 때문에 저 위험한 것들을 베개 삼아 베고 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뭔가 대체를 해야 되죠. 근데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하고 풍력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도 풍력이 제대로 되려면 양질의 바람이 계속 불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 하여튼 재생에너지 계획들을 세워보자 해서 산업통상부가 2017년 12월 달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거였고, 그걸 위해서 이제 다양한 야심찬 계획들도 내놓고 했는데 이번에 신안에 세워진 풍력발전도 그 일환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긴 하지요. 그러나 하여튼 그걸 추진한 측에서는 굉장히 장밋빛 청사진까지를 동원해서 하나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하고 추진을 하긴 해야 하나 참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해상풍력발전단지 이제 추진이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이렇게 잘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이제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이 환경 피해에 대한 반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워낙 어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어업엔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세워 놓으면 그 소음이 장난 아니어서 바다에서 무슨 곡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들이 좀 심했고, 탐나 해상 발전 서귀포에 있는 거요. 그거의 경우에도 2006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놓고 그동안에 주민들 설득하고 어민 보상 마무리하는데 10년 가까이가 걸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라북도에도 이게 주민 반대로 실패를 한 적이 있어서 과연 이 신안에는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상풍력 발전 추진이 번번이 좌절됐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 인류가 1년에 필요로 한 전기가 약 14조 와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바람 에너지를 다 모으면은 약 3,600조 와트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250만 분의 1 정도만 전기로 이렇게 확보하면은 전 인류가 쓸 수 있는 전기량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을 이제 느끼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각 지자체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발전의 대체 수단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라남도가 쭉 산업자원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지원부들을 어떻게 할고 배후부지를 어디에 조성하고 또 양질의 바람이 5m 이상 연중 불어줘야 되는데 그런 바람이 부는 곳이 아주 망망대해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실패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망망대해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 풍력 폴이 100m 이상 정도 올라가야 이게 높은 곳에 이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전남의 경우는 이제 깊고 넓은 이제 바다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풍력 폴을 받쳐주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엄청난 규모로 큽니다. 그러면 시설비 또한 이제 수심 1m, 2m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두산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해상 풍력에 참여를 하려다가 국내에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외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국내 사업을 다 철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라남도도 실패를 했고, 사실은 정부 정책에서도
실패 요인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이제 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그런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뭐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상당수의 계획들이 그러나 환경 파괴에 대한 반대, 그리고 주민들의 그 생존권을 앞세운 반대, 이런 것들 앞에서 좌절된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산업적 측면에서 오자면 우선 이걸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붙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해상 풍력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망에 얹어야 되는데요. 이 송전망에 얹는 데만도 2조 3천억인가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많은 계획들이 필요한데, 당장 주민들의 반대부터 이걸 타고 넘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으니 대기업들은 뭘 하겠다고 안 달라들어요, 현재. 그런 상태여서 자꾸 계획은 야심차나 잘 추진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자체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 나가야 하는데, 과연 이제 그 결과, 이렇게 해상풍력 발전을 하면 그 결과가 정말 투자한 돈에 비해서 괜찮을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이 좀 없는 것도 같고,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됐던 데들, 특히 탐나 해상발 이런 예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발전 설비로만 보자면 이미 한 20% 가까이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발전 용량은 12.9%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설비 양과 발전 양의 차이가 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은 필요하되 좀 더 깊은 연구와 노력들이 돼야 할 거예요. 이게 자칫하다가 정말 애물단지로 남게 되면 저걸 다음에 철거하는 데만도 수천억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하여튼 꼭 필요하고 안 할 수 없는 시도고 노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게 실패할 때 가져온 후과들은 또 너무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되 깊이 있는 연구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인 해상풍력 발전의 가능성은 또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상풍력은 1890년대 이제 덴마크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1970년대 이제 그 석유 파동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2000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전력량이 이제 총 뭐 121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전체 전력의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덴마크가 약 19%,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11, 뭐 독일과 이제 아일랜드가 7% 정도인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이제 먼저 시작한 해상 풍력의 선진국들도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이제 이런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전체 전력량의 약 한 뭐 7% 정도로서 이 독일은 해상 풍력 장비라든지 기자재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전용 선박도 있고 전용 부두도 있고 뭐 그런 또 공장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이 지원부두라든지 배후부지, 선박 확보 이런 측면에서 독일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해상 풍력의 선진국들도 답보 상태에 있는 걸 보면은 이 사업이 어렵기는 어려운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그 원자력 발전에 유지해가지고 다른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전남의 섬과 바다를 이용한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청정 전남 에너지를 전력화해서 국민에게 공급을 하고 이걸 일자리,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승화시켜보자 하는 측면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절대적으로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은 대기업의 참여라든지
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그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지원도 포함돼야 되지만 지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남형 일자리와도 이 해상풍력 발전이 연계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남형 일자리 모델로 이제 자림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상풍력 생산업체, 또 정비하는 부품 소재 산업 업체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산업단지의 확보, 두 번째 지원부두라든지 그 지원부두를 지원할 수 있는 배후 단지를 어디에 설정을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다음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 것인지, 이런, 그러니까 전남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2029년까지 약 48조 5천억 정도를 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서 전남형 일자리로 모델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48조 5천억이라는 돈을 전남 재정이라든지 정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확보하기는 저는 굉장히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한데, 과연 대기업들이 전남의 해상풍력 그 발전 사업에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가지고 참여를 해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디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원 항만을 어디에 확보하고 투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디테일한 로드맵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시간에 쫓기지 말고 당장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조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당장 성과에 급급해하지 말고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이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전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할 수 없는 일이나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근데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어야 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혐오 시설이건 주민 반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태도들을 보면 그 반대는 뭐 의례 반대하는 거고, 어찌 시간 지나서 그냥 대강 떼와넘기듯이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의 여론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피하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그들의 생존권과도 관련 있고 환경권과도 관련 있고 뭔가 같은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반대, 다른 뭐 돈을 목적으로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반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결코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항상 이게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왜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지역적으로 필요한지, 이게 이러이러하게 가면 앞으로 우리 지역이 어떻게 좋아질 건지, 또 당장 그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항상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보면 안 그래요. 대강 그 시골 동네의 경우 좀 연세 많으신 분들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강 모아서 도장 받아가지고 100% 도장 받았다면 이런 식으로 동의 받았다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 그걸 뒤늦게 한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반대를 하면서 난리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숨겨서 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까놓고 다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설득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게 이 사업의 처음 시작인데,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질 거고, 정부의 재정 투자나 지자체 재정 투자의 구체적 계획들도 나오게 될 텐데, 이 첫 단계의 문제를 풀m에 있어서 그런 적극적인 좀 태도들이 좀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잘 좀 되기를 바라고요. 굉장히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공무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왜 필요한지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좀 설명해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이제 전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도 또 낙관적으로도 보지 않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재 부품 산업 단지, 정비 공장 유치, 지역의 이제 그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자본 투자 확보 방안이라든지 또 환경 훼손, 주민 반대 이런 그 갈등 관리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그 로드맵들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성공의 열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또 지역민과 대기업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 이런 부분들이 협치가 됐을 때 전남형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역민과 또 지자체, 정부 모두 다 협치를 잘 이뤄내서요. 전남형 일자리와도 연계된 풍력 해상 발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일자리 창출, 해상풍력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넘어야 할 산 역시 많습니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의 평균 연령은 45.6세로 전국 평균보다 3.5세 많았고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3.7세 더 많았으며 남녀 평균 나이차도 전남이 가장 컸습니다. 전라남도는 2009년 191만 3천여 명에서 2018년 188만 2천여 명으로 3만여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3개년 동안 전남은 똑같아요. 계속 사시도로 가는 게 광주가 35.8%가 광주로 가고 약 15% 내외가 경기도로 가고 14% 내외가 서울로 가요. 여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이고 이제 제조업이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 다양성 부분이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죠. 큰 최근에 와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교육, 대학 점차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으로 학생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들이 상당히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국 평균은 51.4%이면 서울이 80.1%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9.7%로 가장 낮았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전남은 가장 낮은 5등급을, 화재와 생활안전, 감염병에서도 4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자연재해와 자살은 중간 수준인 3등급으로 표시됐습니다. 반면 범죄 위험으로부터는 가장 안전한 1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진도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고 2018년에는 제7호 태풍 뿌라비른으로 보성 지역이,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로 완도 지역, 제25호 태풍 콩메이로 도움과 완도 지역이 각각 지정됐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